자, 오늘도 좀 빨리 끝내고 빨리 하고 끝냅시다. 일요일 날이 피곤하니까. 자, 지방행정은 사실은 이론은 없어요. 이론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꿔졌죠. 그래서 나중에 법규특강 할 때 그때 한 번 더 할 거니까 법이 좀 바꿔진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되고, 큰 이론은 없다는 거. 자, 먼저 196페이지 보면 196페이지 지금 또 상품 가져오셨어? 사무실에서 그냥 하나 가져오셔서 깔끔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쌤, 거기 196페이지 지방자치 의의와 기본 요소. 그래서 지방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광의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 보기도 하고 체협의로 보기도 하는데, 광의로 보는 건 무슨 행정까지? 관치 행정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세무서가 어때요? 여기 인천에도 세무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 관할이잖아, 국세청, 그렇죠? 국세청들이 지방에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특별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를 지방에 있는 이런 세무서 같은 걸 특별행정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한 걸 관치행정. 그래서 광의. 그 다음 어떤 것만 거기 있는 것처럼 협의는 표에 잘 나타나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체협의는 고유사무만. 고유사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고유사무만 이야기한다. 지금 지방행정에 대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자, 그 다음에 이 지방행정의 목적. 그래서 민주적인 측면하고 능률성 측면 목적이 있고, 그 밑에 이 장단점에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죠. 지방행정의 특징, 지역행정, 자치행정, 그러면서도 종합행정. 이제 인천광역시만 생각해도 일단 지역행정 맞죠? 자치행정 맞고 종합행정 맞고, 그 다음 기타 일선, 생활, 대화 이렇게 특징을 갖는다. 그 다음 지방정부하고 지방자치 구분하는 문제. 사실은 구분 안 하고도 쓰기도 하고, 지방정부가 조금 더 큰 의미로 많이 활용된다. 그 다음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성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분립된다.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향상된다. 주민 참여 및 교육 장이 된다. 교육 장이 된다.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겠고, 지방 엘리트들이 독점할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 주민들 낮은 참여가 있고, 주민들이 다수의 전제, 다수가 그렇죠. 다수가 힘에 의해서 통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효율적인 자원이 배분될 수 있겠고, 주민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겠고, 정책 실험을 만약에 지방자치하면 그 자체에서 먼저 해보면 어때? 훨씬 전국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주민들을 참가하면 결정이 지연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역 이기주의가 있겠고,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봐봐. 인천시가 노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춰줬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다 인천시로 몰려. 그럼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지방자치 구성 기본 요소 그럼 세 가지죠. 어떤 게 있어? 구역이 지역이 있어야 되겠죠. 구역. 그다음 주민이 있어야 되고 자치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자치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봐. 우리 선생님들 미국 영화 보면 주정부에 뭐 있어? 주정부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치사법권은 없습니다.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 자치권에서는 자치법, 자주행법, 자주행정, 자주조직, 자주인사, 자주재정권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자주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주재정권은 조세 법률주의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거기 이제 지방자치권의 본질에서 고유건설은 뭐 어떤 거였어요? 고유건설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천부인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권은 지방이 고유한 권리라고 보는 이론으로서 이러한 관점은 자연법 사상, 역사적 유래관에 기반을 둔다. 천부인권, 그렇죠? 하늘이 내렸다 얘기했어요. 인간의 권리로서 하늘이 내려진 권리다 이 말이고, 그래서 거기 고유권서는 사람이 천부의 기본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고유한 지방권을 갖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이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고 보는 것, 이게 뭐다? 고유권설이다. 누구다? 프랑스 학자 뚜레. 그 다음 전례권은 누구에게 전례됐다? 국가에서. 여기는 지방이 고유하게 마치 천부인권처럼 갖고 있다는 거고 국가가 뭐 해줬다? 권한을 준 거다. 전례였다. 전례권설. 이제 주로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 공법학자들입니다. 이 국권설 또는 전례설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국가에서 권리를 전해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국권설 또는 수락설, 그 다음 전례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제도적 보장설은 선생님 행정법 보면 슈미트라는 사람 좀 나오죠? 안 나와요? 자, 독일의 이 공법학자인데 슈미트, 행정법에서 슈미트 잘 안 나와요? 슈미트? 안 나?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제도적 보장서는 이거예요. 전례서라고 똑같아요. 국가에서 받은 건데 받긴 받았는데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도적 보장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신고유권설은 자, 아까는 이 고유권은 자연권에서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를테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사람의 기본권이 천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고유권이라. 이 지방에서의 갖는 권리는 뭐냐, 지방권은 뭐냐, 고유권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고유권설은 하늘에서 천부인권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권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시험 문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네 가지 설 중에서 이 지금의 다수설은 뭐냐면 대표적인 설은 제도적 보장설입니다. 제도적 보장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고유권서라고 전례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고유권서는 천부인권, 자연권이라고 그랬고, 거기가 아니라 헌법에서 내렸기 때문에 헌법에서 내린 고유권이다. 자연법이 아니라. 그런 시각에서 헌법이란 건 누구의 동의, 국민들의 컨센서스죠.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국민의 의지가 반영됐으니까 마치 그게 뭐하고 똑같다. 하늘에서 내려진 권리랑 비슷하다. 단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 타고 태어난 거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모아서 헌법에 모아진 의지가 좋으니까 타고 태어난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신고유권설이고, 전례권설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줬다는 거고, 국가에서 줬다는 걸 전제로 해요. 거기는 제도적 보장설은. 전제로 하되 헌법에 규정됐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뭐 해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된다. 단순하게 전례권서는 전례됐으니까 누구에게 속할 수밖에 없겠어.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어. 국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 듣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보장될 수 있겠고, 그만큼 더 자율권도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이해됐죠? 시험 문제 풀어보면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슈미트는 안 나왔는데, 전례설 같은 경우는 헤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 공법학자, 뭐 이렇게, 주창자가 누군지 나와 있으니까, 물어봤으니까 봐두시 바라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면, 이게 뭔지 알면 되는데.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는, 원래는 이런 연역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뭘 생각했냐면, 지방자치를 생각했어요. 자,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거 보면 지방자치에 하면 강력한 중앙집권이에요. 강력한 중앙집권이었죠. 그쵸? 파시즘 이런 것도 강력한 중앙집권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방에서 힘이 있다면,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전쟁 안 할 건데? 이러면 어떻게 전쟁이 쉽게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이걸 막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하고 미국은 옛날부터 뭐 하고 있었어? 그렇죠.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은 자기들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쭉 운영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몇 년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뭐하고, 선거를 통해서 바꾸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독일 이야기 했었죠. 이 대륙 쪽은 강력한 중앙 집권이었어.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뭐 하는 거, 스스로 대표를 뽑고 스스로 자기 지역을 운영해가는 것이 지방자치라면, 여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강력했던 권한들을 뭐 해주는 것, 지방에 보내주는 것, 이걸 지방자치라고 생각했어. 다시요? 그래서 자기들이 강력한 것을 뭐 하는 것, 권한을 뭐 해주는 것, 위임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주민하고 중앙 또는 주민하고 지방자치한테인데, 어쨌든 주민하고 중앙이라면 여기는 중앙하고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연역적으로 영국의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한 주민자치와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 분권 역사를 기초로 하는 단체자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주요 행위자 집단을 국가, 지방정부, 주민으로 설정할 때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를 개선한 것이 더 나은 자치라는 사상으로 발전한 것이 주민자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지방분권을 이루는 것이 더 나은 자치라는 사상으로 발전된 것이 단체자치다. 다 이해가 좀 가실 거고, 주민자치에서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주민들의 고유 권한, 거기 보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치사상으로 주민자치도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사무 처리가 그 주민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그 다음 지방자치도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 3번이 중요해요. 3번. 주민자치에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자치기구로서 성격만을 가지므로 이원적 기관 형태,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로 분리나 지방자치와 유임사무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스스로 다스리니까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관 대리평이 아니라 기관 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자치사무와 유임사무 같은 거, 국가에서 유임해 주는 거라는 것은 어디에서 성립되겠었어요? 봐봐. 국가에서 내가 권한을 줬으니까 내 일도 해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유임사무란 말이 성립되겠죠. 그래서 주민자치에서는 유임사무란 말이 고유사무, 유임사무를 안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체자치는 당연히 나누겠죠. 그 다음 뭐 하는 거? 지방이 주민자치는 대표를 뽑고 그 대표의 장이 또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줄 때는 자, 장에게 주고 장이나 의회에서 골고루 나눠줘야 서로 균형을 맞추겠죠.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단체자치는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 지역, 3사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지역 주민이 가지는 고유의 자치권 보장을 강조하는 주민자치는 개별 사무별로 주민자치권이 고유성을 보장하는 형태인 개별적 수권 방식. 그렇죠?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개별적 수권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거기 이 독일과 프랑스는 단체자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방 분권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자, 고유사무와 국가가 유임한 사무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자,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으로 나눠지죠. 기관 대리평이고. 그 다음 4번도 중요한데, 아까는 개별적 수권 방식인데 이번에는 포괄적 수권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거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단체와 주민자치 비교가 쭉 나와 있죠. 주민자치, 단체자치.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그래도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쌤? 그렇죠.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에 가깝다. 사실은 그 단체자치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 자, 우리나라 특성 제일 밑에 보니까 고유사무와 유임사무 구분이 모호하다. 원래 좀 단체자치는 명확해야 되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일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취한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시적 포괄주의. 집행기관 의회의 기관 대리평이다. 자, 우리가 인천시장이 더 힘이 세요? 아니면 인천시 의회가 더 힘이 세요? 시장이 더 세죠.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 의회의 기관 대리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폐해 이런 부분은
한번 쌤들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거의 금방 이해가 될 거니까 한번 좀 이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봐. 202페이지 보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 2. 사실은 관계 2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기 앞에 일은 별로 안 중요한데 2 보면 지방자치 긍정 입장에서 쿨리의 법칙, 이것 좀 알아두시고 쿨리 독트린이라고 그래서 천부인권으로 지방자치다. 사건이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간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 대해서 쿨리 판사가 겨내고 지방정부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자치권은 헌법상 권리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대다수 주에서는 이 독트린을 채택하지 않겠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 쿨리 독트린은 미국 지방자치 나중에는 지배적인 사상이 됐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미국의 홈룰 운동이라든가 오츠의 분권화 정리, 타부가설, 보충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충성의 원리 아주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부정하는 입장이 딜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딜런의 법칙. 딜런의 법칙은 주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어요. 주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판결이고, 따라서 주정부는,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에 불과하대. 그래서 주정부에서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런의 법칙. 이제 지방자치에서 나오면 무슨 원리 나오면 보충성의 원리가 거의 대부분 답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자치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과제가 있다면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가장 하위 단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시군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됐을 때 광역으로 간다.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그게 안 되면 중앙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가장 아래 단계에서 먼저 하고,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만약에 못했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서 한 뒤에 이쪽으로 내리고, 이쪽에서 한 뒤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밑에서부터. 어떤 민간부터 넣는 사람도 있어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하게 놔두고, 할 수 없으면 시군구하고, 그거 할 수 없으면 광역이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보충성의 원리. 그런데 이제 보충성의 원리에서 조금 더 적극적 보충성은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러면 미리 사전에 여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라. 이런 건데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204페이지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 헌법상 원리가 있는데 이게 보충성의 원리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보충성의 원칙이. 거기 이 204페이지 제일 밑에 나번 보니까 11조 2항에 있죠. 거기 읽어보니까 어때요?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및 자치구 사무로, 시군구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 답안도 봐봐요. 시도와 시군 자치구 사무가 처리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며, 서로 겹치면 누가 먼저 한다? 우선권이 있다. 시군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자, 거기 신중앙 집권화와 신지방 분권화가 있는데, 자, 거기 있다시피 14, 18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 중앙 집권, 19세기 근대 입법 국가에서는 지방 분권,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땐 신중앙 집권.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유주가 들어와서는 우리가 신자유주 어땠어?
공공선택론 또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보면 분권화가 굉장히 강조되죠. 그래서 나온 게 신지방분권화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다시피 신중앙분권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것에 비해서 일단 이 신중앙집권화, 이 신중앙집권화는 분권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앙집권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신지방분권화도 어떤 건 일단 인정하고, 중앙집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신지방분권화를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전통적 중앙집권과 신중앙집권의 비교 좀 나와 있죠. 표로.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고. 자, 신중앙집권화에 있어서 그러면 신중앙집권화란 말은 아무래도 중앙하고 지방이 있을 때 중앙이 좀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떤 통제, 행정적 통제를 할 때, 자 봐봐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지도 및 지원해 줄 수 있고, 국가 사무 처리는 지도 감독합니다. 그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도 있고, 이 감사는 법령 위반 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은 직무를 안 하면, 게을리하면 이거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시정명령은 했던 걸 이거 취소해라.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봐봐요. 고유사업과 유임사업은 시정명령 하는 거고, 직무이행 명령은 어쨌든 국가가 이걸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이행명령 내리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것 좀 해주라고 맡긴 건 당연히 빨리 이행이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정명령은 봐봐요. 시정명령은 뭐 할 때 내린다고 그랬어요? 유법, 부당한 경우, 특히 자치사무는 유법할 때만. 자, 기간을 정해서 문서라고. 대집행은 시정명령은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이행명령은 대집행이 가능하죠. 그다음 둘 다 15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직무이행명령은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법이 좀 이번에 바꿔져서 여기 1페이지 보면 2022년 지방자치법 1페이지 3 보니까 시정명과 직무이행명령 규정이 변화가 있었는데, 시군구 위법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의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슨 말이냐?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만 그게 가능했었어.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과 시정명령을 봤을 때, 그렇죠? 자, 그렇죠. 거기 있는 것들이 뭐까지? 시군구까지 이제 가능하는 거야. 시군구.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위법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국가의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도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직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신설됐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직무이행 명령하고 어떤 거 시정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의회 의결의 제의와 제소.
자, 지방의회 의결이 만약에 이건 그냥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 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으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결 사항들이 있을 건데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의결했다. 뭐 이 어떤 것에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재에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인천광역시하고 인천 여기 시도의회를 한번 봅시다. 시도의회. 인천시 의회입니다. 인천시도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이 의결이 법령에 심히 위반됐다고 생각이 돼. 그렇죠? 법령 위반을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만약에 보건과 관련돼서 의결 심하게 좀 공익을 해치는 의결을 했다 또는 법령 위반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이렇게 주무장관이 뭐 할 수 있다는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제기를 요구해야 된다. 단 일부 제의나 수정해서 제의하지는 못해. 그 자체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이거 고쳐가지고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 원본을 그대로 뭐한다? 제의를 요구한다. 그런데 제의를 요구했어. 근데 인천시 의회에서 다시 거기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의결사항이 확정돼 버려. 자, 지방자치장은 재결된 사항이 법령인지 이번에는 자, 이 공익을 해치는 부분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끝난 거야 이제. 근데 그래도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되겠죠. 위반됐을 때는 재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뭐 할 수 있어?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20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애우도록 할 건데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15일 이내인데 여기는 20일입니다. 그다음 자,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가 재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 법령에 위반된 게 뻔히 아는데 광역시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만약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가? 누가? 아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 제소 기간이 지나고 7일 이내에 제소 지시가 가능하고 제소를 지시받고 7일 이내에 제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에서 의결했는데 어떤 거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들의 보건 업무에 대해서 마스크 같은 거 이제 뭐 해도 되겠다. 그냥 우리는 마스크 해제할래.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하겠다 해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봐도 방역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위반될 소지도 좀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걸릴 것 같아서 공익이 해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하겠어? 이거 시도의회에 다시 한번 넘겨라. 그런데 시도의회에서 의결해버렸어. 재의결을 해버렸어. 근데 이거 법에 위반될 것 같아. 공익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위반될 것 같으면 자, 인천시장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 7일 이내에 만약에 7월 1일 날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7월 8일까지 해라 지시해. 그래도 안 해. 그럼 다시 7일 안에 8일에서 7월 15일 안에 어디에다가 직접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방금은 위에서 한 일입니다. 위에 있는 직무 이행 명령이라든가 거기 또는 시정 명령은 누가 했을 때 주로 하는 거였어요? 자치단체 장이 했을 때입니다. 자, 인천광역시장이 뭘 해야 되는데 잘못되거나 거기같이 유법하게 이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렇죠? 또는 국가에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행명령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은 자치단체 장과 관련된 거고 밑에 거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재정상 통제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뒤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다음 일선행정기관, 일선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이 어떤 걸 말한다고 그랬어 아까? 국세청 있으면 여기 인천시에 있는 세무서, 여기 또 뭐 구에 세무서도 있고 하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기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렇죠? 이건 뭐라고 그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그래. 행정기관. 우리는 보통 일선기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특별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무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세청에. 그 다음에 여기 인천시 경찰청도 경찰청에 속해 있어. 국가. 자, 그래서 관할구역의 중앙행정기관을 사무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관치행정 많이 하죠. 그래서 지방노동청, 지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지방경찰청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기관 아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2번이 받고 3 주민자치 중앙행정기관이 별도의 일선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다음 주민자치, 단체자치 쭉 있는데 그냥 넘어가 되고 5번 보통 일선기관, 다음 특별일선기관. 자, 특별일선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기관이고 특정한 중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별도로 설치한다.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한데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저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기관, 아까 같은 국세청이 지방 세무서 같은 거 세우는 것이 있을 장점은 국가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 광역적 추진이 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중앙행정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겠고, 중앙정부는 또는 인접지역과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고, 행정 업무를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단점 봐봐, 단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 감독이나 통제 강도 약관을 우리에서 설치됐는데 중앙행정의 이기심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일선기관은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지방고용노동부를 설치하면 여기 봐봐요. 광역시장, 인천광역시에서도 일자리가 사업 같은 게 있겠죠. 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사업하고 인천시 광역시장이 하고 있는 인천시장이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하고 부딪힐 수 있겠죠.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7번이 시험이 잘 나오는데 지방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중복 혼선으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할 수가 있겠고 조정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 아니 그러니까 일선기관인 거고, 그쵸? 여기는 소속이 다르잖아.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쌤 광역행정.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단체 구역을 초월해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교통통신 발달, 산업화 도시와 생활권용 확대, 규모 경제를 발휘하기 위해서 보통 광역행정이 실시됩니다. 그럼 업무처리 수산 봐요. 공동처리할 수 있는 거고 공동처리 방법으로는 행정협의회, 특별자치단체, 기타, 사무위탁, 기관의 공동설치, 연락회의, 직원 파견. 연합은 우리나라는 없다고 그랬죠. 다음 연합은 없으니까 넘어가 되겠고 통합, 기존 법인격을 소멸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신설하는 거. 유형은 합병을 한다든가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특별구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쌤 지방자치단 주요협력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거하고 법인격이 있는 것이 돼 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거기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이건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역시, 인천시 여기 우리 수도권 같은 데 봐봐. 그래서 수도권에 이 지하철 환승 같은 거라든가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묶어서 해야 되겠잖아. 그쵸? 이런 거 할 때는 광역으로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건데 뭐 협력사업을 하거나 사무를 위탁하거나 또는 행정협의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인격이 없고 법인격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조례재정권은 없고 의결기관은 조합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제도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현황 거기 나왔죠.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뭐 이런 것들이 조합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아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아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일선기관을 말하고 여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 왜냐하면 운영현황 봐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제도가 구체화됐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행돼. 그 전까지는 없었단 말이야. 그 전까지 오로지 법인격이 있는 것은 지방자치간 협력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자, 그다음 쌤 거기 신중앙집권하고 신지방분권은 나눠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 여기까지 문제를 조금 풀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자, 보도록 하죠. 자, 쌤 2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의 개념은 관치, 위임, 자치행정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좁은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정확히 봤죠?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책 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까 지방정부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지방정부보다는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에서는 특별 지방행정 기관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렇죠? 영국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자치행정과 유임행정을 포함한다. 영국은 아까 주민자치라고 그랬고 주민자치는 유임행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맞고, 지방 분권은 장점으로 중앙정부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지역 간 격차 문제죠. 중앙은 그래도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지방은 만약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완전히 지방에 자율성 주면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못 살겠죠. 그래서 심화시킵니다. 지방 분권은 지역 간 격차를.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 노사 간의 대립, 사회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생님, 노사 간의 대립, 사회 복잡화, 실업 등은 지방의 문제입니까? 중앙의 문제입니까? 전국 국가적으로 문제죠. 이런 것들은 무엇에 적합해? 중앙에서 처리하는 게 더 적합하죠. 지방에서 처리할 것은 뭡니까? 수도나 전기, 그렇죠? 또는 교통, 이런 일상생활과 관련된 또는 근린생활, 이런 것들이죠. 지방 분권의 장점으로 정치 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맞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그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예산안 편성권은 자치단체 장애에 속한다. 예산안 편성권은 그러겠죠. 이건 뒤에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지방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자치입법권은 우리가 곧 하겠지만 조례하고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알다시피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지만 규칙은 어디에서? 자치단체 장이 제정하죠. 따라서 어떤 부분이 틀려서 지방의회만이, 여기가 틀렸죠.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죠. 행정시. 그래서 제주시는 우리가 선출 안 해요. 선거에서 시장이 안 나오고 거기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하죠. 그 다음 13번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례권이고 단체자치는 고유권. 말이 안 돼. 거꾸로 돼 있죠.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이것도 거꾸로 돼 있죠.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 단체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도, 이것도 거꾸로 돼 있죠. 16번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유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정확히 맞죠? 17번 지방분권 고유사무와 유임사무 구분, 법률적 차원의 자치, 정치적 차원의 자치 중에서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정치적 차원의 자치다. 정치적 차원의 자치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전례권으로 본다. 정확히 맞죠? 주민자치는 권한 부여 방식으로,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괄적 유임주의를 채택하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 거꾸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는 개별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단체자치는 포괄적으로 준다고 그랬죠. 20번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유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맞고,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의 주민참여를 중시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맞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경우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 관계, 단체자치는 권력적 감독. 그렇죠?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비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서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단체자치니까. 그렇죠? 지방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다. 주민의 권리 이건 주민자치죠. 지방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서는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이건 맞죠? 지방자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유임사무를 구분을 통해 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아까 표에 나와 있었죠. 지방자치 한 기부로서 주민자치에서는 지방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업을 처리하는 맞고, 지방자치 한 기부로서 주민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 이중적 지위는 단체자치라고 그랬죠. 지방자치 한 기부로서 주민자치는 지방 공공사업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데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맞고, 자, 지방자치 한 기부로서 주민자치에서는 지방사무에 관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앙정부 유임사무 구별하지 않는다. 맞죠? 지방자치 한 기부로서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 우리가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선생님 굉장히 어떤 곳에서 32번까지 하고 32번 주민자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했으며 단체자치 원리는 프랑스와 독일. 맞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법체적 요소는 단체자치고, 그렇죠? 내용적 본질적인 것은 주민자치죠. 단체자치는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법률에 대해서 명시적 한시적으로 정해졌는데 재량이 클 리가 없어. 단체자치에서는 입법 통제와 사법 통제가 주로 통제 방식이다. 자, 고유사무,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해야 국회나 입법부나 사법부 통제를 주로 받는 거고, 단체자치하면 바로 국가로부터 바로 받겠죠. 행정 통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행정 또는 권력 통제, 행정이나 그 다음 사전의 통제도 일어날 거고 권력 통제 같은 것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이 36번부터는 천부인권설인데, 자, 선생님 대강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정리될 수 있어?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시험에는 이 부분은 한 문제 정도 내겠다.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주민자치하고 어떤 거다? 단체자치다. 그런데 자, 여기는 어떤다? 영국이나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특히 영국, 여기는 프랑스나 독일. 여기는 자, 고유사무하고 유임사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고유사무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고유사무와 유임사무를 나누어서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어느 성격이 갖는 정치적 성격. 그래서 여기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풀뿌리 민주주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뽑아보고 이런 것들. 정치적 측면이라면 얘는 법제적 측면이다. 그렇죠? 법제적이라면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가 좀 더 본질적이고 여기는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기는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고, 여기는 권한을 유임하는 것이 핵심이죠.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유임하는 것, 권한을 유임 이런 것들이 핵심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주민이 대표를 뽑고 그 대표 운영했을 때
한 번만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기관 무슨 형으로 나온다? 통합형. 근데 여기는 어떻다? 기관 대립형이다. 우리나라도 딱 보니까 어때요, 쌤? 이거 나눠지고 기관 대립형으로 돼 있죠? 단체장이 있고 지방이 따로 있고. 그렇죠? 기관 대립형. 자, 여기까지 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대강 다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에 한번 풀어볼게요. 고유권설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서 고유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이거 맞고.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서 전례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구조의 일환으로 형성됐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리로 본다. 맞죠? 국가에서 부여된 거. 지방자치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의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 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맞죠? 그렇죠? 특히 누구라 그랬어, 쌤? 슈미트. 우리가 행정법이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갔어요, 진도가. 자, 39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서 고유권설은 주로 해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고유권설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뚜레쥬르 할 때 뚜레죠. 그렇죠? 쌤들 뚜레쥬르 알잖아. 뚜레. 그러면 자, 고유권설은 프랑스에서 이야기한 뚜레고, 전례권설은 누구의 해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217페이지. 40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서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은 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계속 보장한 건 그거 당연하죠. 우리가 꼭 인천시 계속 있어야 돼? 그럼 아닐 수도 있죠. 바꿔줄 수 있겠고. 41번.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자치권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자치권에 대한 본질은 이게 전부야. 자, 다시 자치권에 대한 고유권설, 그 다음 전례설,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도적 보장설, 신고유권.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실무는 안 나와요. 우리 이거 좀 안 맞고.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더 핵심이에요, 사실 핵심. 고유권, 뚜레, 전례설, 독일의 공법학자들, 해겔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 그다음 제도적 보장설 이렇게 나왔고, 이게 요즘에 통설, 다수설이다,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제도적 보장설. 41번. 중앙집권의 장점으로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상황이 유리하다. 그렇죠. 42번. 중앙집권의 장점으로 규모 경제 또는 외부 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맞죠? 자, 규모 경제는 이야기했고, 규모 경제는 뭐라 그랬어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렇죠? 자, 중앙집권의 장점으로는 중앙부처 감독계통이 당연히 감독계통이 일원화되겠죠. 중앙집권은. 그래서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일원화입니다. 일원화. 자, 그다음 중앙집권은 장점으로 부처별 전문적 행정 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신중앙 집권화 또는 신지방 분권화에서 중앙 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쌤, 신자가 붙으면
각각의 장점들을 인정해 준다 그랬죠, 가치들은. 그래서 자, 신중앙 집권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 집권화 이 관점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는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신중앙 집권화와 또는 신지방 분권화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지방 분산화를 통한 분권화 아니죠. 정보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굳이 옛날에는 가려면 며칠 걸리니까 지방에서 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로바로 다 내려가죠. 그래서 차라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신중앙 집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거죠. 다음 47. 신중앙 집권화 또는 신지방 분권화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신지방 분권화의 동인이 되겠다. 이건 자 봐봐요. 거기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됐다? 신지방 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봐봐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무슨 호미 같은 걸 팔아가지고 되게 크게 잘 된 게 있었죠. 외국의 소미라는 걸 처음으로 보고 굉장히 신기한 물건을 해서 신문에 막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특산품이 있어. 그러면 요즘 특산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똑같이 자본과 노동이 세계화되니까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된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될 수도 있겠죠. 자, 신중앙 집권화 또는 신지방 분권화에서 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는 어떻든 이런 불균형 해소는 신지방 분권이야 중앙 분권이야 중앙 집권이야 지방 분권이야. 격차가 이렇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권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서울에서도 지방 분권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심화시키면 서울과 같은데 재정이 풍부한 데는 괜찮겠지만 전북 같은 재정이 거의 조금 되는 어떻게 굉장히 못 살겠죠. 혜택 주는 게 없잖아. 우리가 코로나 때 부자인 지역에서는 많이 돈도 풀고 그러지만 어때? 가난한 데는 지방에서 주는 거 있었잖아. 코로나 사태 때. 그렇죠? 가난한 동네에서 못 주잖아.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대강 알겠죠? 자, 그래서 49번부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49번부터